이거 같이 진짜요? 저는 그런 걸다 써먹고 어저께 저희 동네에요. 저희 동네 밤 12시에 소방차가 왔어요. 왜 왔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어떤 중년분이 반지가 안 빠진다고 밤 12시에 소방차가 응? 미쳤네. 아, 저 사람들이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 그러면 많다. 응급실에 가야지. 응급실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밤새 그럼 내 고민했겠죠? 그 여자는 응급실 갔다가 정신과 가야 되겠다. 그래도 출동을 해주나 보네요. 좀 가려서 받을 것 같은데. 그죠? 그죠? 밤 12시에 소방차가 왔다고. 아니 세상에 소방차를 부르는 그런 말들. 그래서 아니 나 정신 좀 차려야지. 잘못하면 이거 뜯어가지고 지금 여기. 옛날에 그 형사 프로그램 기억나? 그런 뭐 마켓 아니 소매치기가 소매치기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지를 훔치나 했더니 그 형사 프로그램에서 나. 이거 안 빠질 때. 네, 아니요 수영장에 가서 샤워할 때 비누를 좀 빌려주세요 할 때 비누를 맞을 거예요. 그러면 싹 빠지게. 진짜 그래도 그렇게 훔치려면 그런 수법이 그래서 제가 무슨 형사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어? 그런 거 보니까 그냥 풀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다 뜯어버렸어. 그래서 비누에서 보수자들이 머리 쓰는 거야 뭐. 시계도 들었어. 시계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하는 거는 치면 그게 싹 빠지거든요. 진짜요? 좋은 시계는 그렇게 한 번에 안 빠지겠는 와 그래도 진짜 오늘 아침에 모이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반지가 안 빠진다고 농담할 일이 아니지 그런 사람도 있어. 아, 시가 같은. 잘 먹겠습니다. 네. 저도 먹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잘 됐어. 생각도 못했어요. 당뇨 생길까봐 안 돼. 먹는 게 너무 좋아서 당뇨 생길까 안 주시는 거겠죠. 정선 그 얘기 못 선생님 들었는데. 근데 지원 선생님 모르신 거 그 일이 있어가지고 정세훈 씨 모르는 이거 전 박성희 선생님. 누가 못 온다고요? 박성희 선생님. 박사님 선생님은 왜 안 오는 거지? 못 들었어요.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다 받았어요? 네. 어제. 진짜 같다. 이렇게 학생이 없어. 선생님. 추장은 앞으로 두 자리가 되게 많을 거죠. 한 달 정도. 전화야 되잖아. 글쎄요, 그러시면 희망사항이 있구나. 그렇지. 김 선생님 걱정 안 하시고 제가 또 올라오면은 저기 종료 누르고 종전에 누를 수 있어요. 네네 시작을 실수할까봐. 이거 좀 가져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20살 시절에 발렌타인데이라는 일이 있었어요. 저 10대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어요. 네. 우리 남편 출근하는데 그날 엄청 초콜릿 종류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 봉지봉지에다가 직원들 다 주라고 준 거야. 지금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어. 되게 세련된. 아니 사실 그렇게 많이 했어.
토요일. 근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너무 단거라서 일본은 기리 초코라고 의리 초코라고 해서 무조건 동료들한테 쫙 나눠주거든요. 기리. 네, 발렌타인. 남녀 상관없이. 여자 동료가 남자 동료. 아, 처음부터 소유팀 회비 네, 모아서. 네. 예, 근데 선생 걸 주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해. 여기도 아주 번쩍번쩍하는 거. 그 캐나다에서 제가 계좌비 와서 예약했다고 했잖아요. 그 선장이 메일 보냈어요. 라이선스 사는 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조사해서 다 라이센스 어떤 계좌비도 라이선스 사야 돼요. 하루에 8,000원인가? 하루짜리는 8,000원. 하루짜리 5일짜리, 한 달짜리, 1년짜리 이렇게 받아요. 걔네는 모든 게 라이선스 사야 돼요. 낚시도. 그래서 광어가 대상이다. 그러면 광어 라이선스가 따로 있고 연어 대상이다. 연어. 두 개를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또 그거에 라이선스가 있고. 걔가 굉장히 깊은 바다에 살아요. 아니에요. 광어는 깊은 바다. 광어는 딥시미싱이라 그래서 되게 깊게 내려요. 왜냐하면 깊은 바다에 붙어 살아요. 광어가 조그만 광어는 좀 얕은 곳에서 사는데 커가면서 덤번 깊은 바다로 옮겨가요. 걔네들이. 그리고 딥시미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내리려면 다운리버가 저의 반려견도 갈 수 있고 야외 좌석 있는 이탈 아, 세영이. 연어 낚시하는 프로그램 봤더니 알라스카였던 것 같은데 낚시터 저 한 200m 쪽에는 곰이 또 연어를 잡고 그러니까 서로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재밌었어요. 그 얘기 처음에는 수업을 못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얼마나 이제 연어 낚시 막 신나서 막 했어요. 예, 그거 같이 해요. 원래. 예, 그거 근데 곰도 이제 좀 얕은 데서는 곰이 하고 약간 더 깊은 데서는 사람들이 하고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해요. 연어도 친구가 되는 낚시 동료. 한 번은 그 로키 이 프레이저 강이 로키에서 발언을 하거든요. 로키 산맥에서 진짜 프레이저 강이 되게 긴 강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연어가요 거기까지 올라와요. 알을 낳아요. 그 먼 길을 뭐 천수백 킬로, 1,700킬로 되는 거를 그러면은 이제 그 로키산을 넘어가면은 거의 그 스팀의 발원지가 있는데 거기서 한 번 할 적이 있어요. 로키산 그때 넘어간 그 1,700m짜리를 넘어갔는데 야 캠핑도구 짊어지고 1,700m를 산을 넘어가는데 진짜 힘들더라고. 그게 산 정상에서 거의 토했어. 너무 힘들었어. 여기 2박 3일 갔는데 진짜 좋았어요. 2박 3일. 그 어디까지 차를 탄 다음에 올라가신 거예요? 한 어, 900m까지. 해발 한 3,400m? 아 거기서 170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키 산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낮은 고도가 1,700이었어요. 다 2,300~400m 이렇게 되는데 근데 고기를 골라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등산로가 있잖아요. 사람들 다 등산로 있잖아. 로키는 없어요. 그런 게 아예. 그러니까 나침판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아 이쪽 길로는 못 가겠다 그러면 후퇴해서 다른 길로 한번 시도해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사실 표고차 1,000몇백 미터 되면 우리 같으면은 한 2~3시간이면 충분히 가거든요. 그때 우리 체력으로는. 그랬는데 새벽 아침에 6시 출발했는데 아무튼 12시 넘어서 한 12시 반 그 정도에 도착했어. 그만큼 힘든 등산이었죠. 그게. 그래서 산 정상에서 그 스트림 네, 그걸 내려다보는데 야 정말 장관이더라 장관이야. 그거 진짜 평생 다시 못 볼 장관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산과 산 사이를 강이 흐르는데 저쪽 산이 보이는 거예요. 이쪽 산 정상에서 저쪽 산이 보이는데 저쪽 산이 한 1km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때 얕은 스트림이 흐르는데 이게 자갈 같은데 부딪히면서 물이 흐르니까 팩짝팩짝하는 거예요. 태양빛에. 그런데 거기서 망원경으로 보니까 연어들이 파득파득하게 올라오고 그리고 곰이 떼거지로 몰려있는 게 보이고. 그럼 이제 그 캐나다는 아웃도어 샵에 가면 뭘 파냐면 폭죽을 팔아요. 곰 쫓는 거. 그래서 이거 방향을 곰 쪽으로 하고서 땡기잖아요. 그럼 펑 하면서 튕겨나가요. 엄청 빨간 불꽃하고 큰 소리가. 그럼 곰이 일시적으로 다 도망을 가요. 그렇게 내쫓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곰이 슬슬 몰려들고. 437페이지. 지중해 스페인과 시칠리아. 자, 우리 그때 제가 지도 나눠드렸죠. 시칠리아와 아라곤. 그 지도 보시면은 이제 그거를 먼저 봐야 돼요. 이걸 보고서 12세기 말 13세기 그때의 스페니시 반도 그거를 한번 봐봐요. 자, 보면은 거기 레옹이라고 있죠. 갈리시아 레옹. 그거는 카스틸라의 그 밑에 카스틸라에 흡수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은 독립국가로 계속 남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 회색으로 칠해진 데 있잖아요. 그거는 모하메드의 땅입니다. 아직까지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까지는 스페인이 정복을 해내지 못한 사라세닌들의 땅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면 아라곤 있죠. 그 사이에 나바르 여기서 나바리아라고 나오지만 이건 당시에 상속에 의해서 프랑스의 영향이 미치고 있었던 프랑스 지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라곤 있고 그리고 이제 카탈란 소국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되게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바르셀로나가 있잖아요. 이 바르셀로나랑 톨레도랑 그러니까 카슬라의 톨레도랑 그 다음에 이쪽 아라곤 지역의 결국은 이제 카탈란 카운티도 다 아라곤에 흡수되니까 되게 중요한 도시예요. 바르셀로나는 당대에 교역 규모가 베네치아만큼 컸습니다. 그 정도로 융성하는 도시였어요. 그 이후로 바르셀로나는 교역에 있어서 지중해에서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가장 중요한 도시로 남아있어요. 원래. 그래서 그러면은 이쪽 지역이 이제 카탈루니아 지역이라는 여기 카탈란 카운티즈라고 그러잖아요. 이쪽을 지금은 카탈루니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카탈루니아. 이쪽은 사실 카스틸라 쪽하고는 언어도 좀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자기네의 민족적 정체성도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독립하겠다는 분쟁이 계속 있는 지역인 거죠. 아라곤 지역 전체가 아니라 여기 카탈루니아 지역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카스틸라 지역에는 톨레도라고 있죠. 톨레도. 거기가 굉장히 융성하는 도시였고 특히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톨레도는.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을 정벌해 나가요. 아라곤이 카스틸라가 나중에. 그랬을 때 그 아래쪽을 정벌해 나가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레콘키스타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13세기에 카스틸리아와 아라곤은 스페인에서 가장 강력한 두 왕국으로 대립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는 레옹은 1230년부터 카스틸리아에 합병되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1137년부터 아라곤에 줄곧 합병되어 있었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포르투갈은 독립국의 뒤를 유지하였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나바르 왕국은 1230년 샹파뉴백
테오폴드가 이렇게 상속하게 되어서 프랑스의 영향 아래 놓여지게 되어서 그 나바르 지역은 지금도 프랑스인이라고 보면 돼요. 또 민족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네. 스페인의 모든 왕국들은 이때 샘솟는 활력과 경력을 내보였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바야흐로 유럽의 주요 국가로 대두하기 시작한 때가 카스틸리아에 의해서 다른 지역들이 정벌되기 시작했을 때예요. 입법 문제의 실험과 교육의 대팽창 그리고 상당한 문화적 업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세 스페인은 언제나 정치적 안정이 결국에 지게 문제였었어요. 정치적인 안정, 왕권의 불안정, 그게 큰 문제였죠. 그 밑에 보면 스페인은 12세기를 특징 지었던 도시의 전반적인 성장 과정을 겪었고 12세기 말에는 특히 북부의 많은 스페인 도시들이 왕의 특권장을 획득하여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 스페인은요, 굉장히 이전에 있어서 북부 유럽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인들과의 교육이 완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슬람 지역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손쉽게 아주 풍요로운 국가로 성장할 기반이 됐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북부의 많은 스페인 도시들이 왕의 특허장을 획득하여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거예요. 1188년에는 새로운 발전이 추가되었다. 레옹의 도시들은 왕국의 재정적 법적 문제를 협의하는 왕과 귀족들의 회의체인 콜테스의 대표를 파견하도록 권유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삼부회 알죠? 삼부회. 나중에 프랑스에 삼부회는 누구가 참여하는 거였어요. 주교들, 그 다음에 귀족들, 그 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했잖아요. 이거가 제일 비슷하게 생겨난 게 콜테스였어요. 유럽에서. 네. 그래서 도시에서도 왕과 귀족들의 회의체인 코르테스의 대표를 파견하도록 도시도 드디어 그 대표를 파견할 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반세기 안에 스페인의 모든 왕국에서 도시 대표들을 포함하는 비슷한 회의체가 소집되었다. 이들 초기 스페인 코르테스는 도시 대표들의 경권이 위임되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대의체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시 대표랍시고 보내요. 그래서 이제 왕하고 귀족들하고 도시 대표들하고 여기 스페인은 이슬람 세력이 논존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주교들의 세력이 그렇게 안 컸어요. 그래가지고서 주교들은 뭐 여기 참석을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도시의 대표라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무슨 의결을 하고 돌아가면은 도시 사람들이 우리 그거 싫다 그럼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표권이라고 하는 게 도시의 대표권이 좀 흐리멍텅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삼부회의의 모습은 가졌지만 그러한 것들이 디테일에 있어서는 안 그랬던 거예요. 이 정권은 옛날 중세 대제의 본질적인 특징이 되었다. 이해하겠죠? 즉 뭐냐면 도시 대표들이 드디어 도시를 대표하는 전권을 쥐게 되었다고 하는 거. 그래야지만 도시 대표들로 구성된 하원이 성립하겠죠. 그게 대의제의 시작이죠. 이제 그거는 영국에서 그렇게 되도록 기다렸어요. 아직은 기다려야 됐어요. 그러나 도시 대표가 그토록 일찍이 나란 일에 합의에 참여하였음은 도시와 부르주아지의 중요성이 클 수 있었음을 잘 내고 주의보세요. 최초로 스페인에서 그랬구나. 중요한 사항이에요. 스페인 남부에서는 도시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미지근하였다. 카스틸리아에게 정복되기 전에 이슬람 지역이었던 안달루시아 지역에는 도시들이 발전하고 있으나 정복 이후 도시 주민들이 대부분 추방되었다. 왜냐하면 살아생이니까. 카스틸리아의 핵심 부에는 목축업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축업이 되게 유의미해요. 야생에 가까운 소와
그러니까 사파리라 그러나요? 그거를 그 식의 목축을 처음으로 한 게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방목을 해버려요. 내버려둬요. 그리고 도축할 때 잡아들이는 방식. 이러한 목축이 처음으로 스페인에서 생겼고 그게 미국으로 이식이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나중에는 호주, 뉴질랜드에도 이식됐죠. 그 목축 방법이. 지금은 이제 남미까지도 그게 됐고 아무튼 선생님, 예. 그럼 안달루시아에서도 도시가 번성했던 사라센도 개혁을 많이 사라센 도시들도 나름으로 엄청 번성했었어요. 사라센도. 그런데 레콘키스타에 의해서 그러한 번창이 일시적으로 정지됐죠. 그리고 무엇으로 변하냐면 목축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산업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에서는. 그래서 뭐냐면 야생에 가까운 소와 양들이 큰 떼를 이루어 땅을 뒤엎었다. 토지는 거대한 방목지들로 구획되어 개정복에 참여한 기사단과 소빈 제후들에게 주어졌다. 수세기 뒤에 이러한 방목 형태는 오늘날의 텍사스를 포함한 스페인형 멕시코로 이식되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런 방목 형태를 따라요. 지금은 그러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사료업이죠. 아르헨의 정복되기 전 발렌시아는 관계가 잘 되어 있고 소규모 농장이 지배적인 지역이었다. 여기에서는 정복 이후에도 회교도 농민들이 기독교도 영국에게 무거운 지대를 내면서 계속 깡을 갈았다. 좀 더 큰 규모의 농장에서는 대개 노예 노동이 사용됐다. 모든 새로운 정복지에서 교단들의 세력과 대다수 회교도 인구에 대한 통제의 문제가 입헌 정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레콘키스타죠. 예, 중요한 한 가지 결과는 이슬람, 유대, 기독교의 새 전통이 뭉뚱그려진 화려한 국제 문화가 꼽히게 된 것이었다. 한문의 위대한 후견이었던 카스틸리아의 알퐁소 10세. 알퐁소 10세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딱 넣어둬요. 알퐁소 10세. 13세기 말 말에 스페인의 왕, 카스틸리아의 왕 알퐁소 10세는 즐겨 세 종교의 왕이라 지칭하였다. 그 다음에 또 밑에 한 10줄 밑에 법전이라고 나오죠. 그게 이게 이제 알퐁소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법전을 편찬했다는 거. 이슬람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탄압을 안 받았나 봐요. 예, 이슬람도 오픈 안 했어요. 왜냐면요. 그 원래 그 이슬람 애들 있잖아요. 혹은 남미 애들 이름 중에 혹시 헤수스라는 이름 아세요? 헤수스. 축구 선수에도 꽤 헤수스 있고 헤수스가 뭔지 아세요? 이쪽 라틴어 쪽으로는 이에수스. 영어로는 지저스 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렇게 섞여서 잘 살았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난 것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그걸 가르는 놈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알퐁소 10세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알퐁소의 장관인 페르디난드가 또 왕위를 계속했는데 그 페르디난드가 수명이 짧았어요. 금방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위 계승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있어 내란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결국 그 둘째 차남 알퐁소의 차남 산초가 왕위 계승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명확한 계승 원칙이 전혀 확립되지 못하여 이후 카스틸리아의 정치사는 왕위 계승 분쟁과 내란으로 점철되었고 귀족들은 파당을 지어 각기 다른 왕의 후보자를 밀거나 이따금 왕이 연수할 경우에는 석종회의를 장악하기 위해 서로 쟁탈했다. 이게 스페인의 정치적 불안정을 불러오고 내내 문제가 돼요. 이 왕권을 적절한 왕위 계승법을 적절하게 만든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이걸 제일 먼저 확립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영국의 헨리 8세입니다. 왕위 계승법 확고하게 정립시켜 놓은 사람이. 이웃한 아랍 왕국의 정치는 왕의 재산을 여러 아들들에게 분할 상속하는 관행 때문에 아주
그런데 제임스 1세, 사실 제임스 1세라고 이 사람 번역하는데 하메스예요. 하메스 1세. 하메스 1세는 마요르카의 정복을 완수하자 장남인 페드로에게 원래의 영토를 물려주고 참에게는 마요르카를 독립왕국으로 상속하였다. 또한 원래의 아라곤 왕국 주민들과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니아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뿌리 깊은 반목이 혼전해 있었다. 얼마나 역사가 깊은 반목인지 알겠죠? 옛 아라공은 육상 세력으로서 그 인민들은 주로 스페인 반도의 내부 사정에 관심을 두었는데 반면에 카탈루니아 사람들은 뱃사람으로서 교역망과 상업적 영향력을 진일게 저녁에 확산시키는 데 관심을 쏟고 있었다. 그래서 달랐습니다. 아라공 사람들은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카탈루니아 사람들은 교역하는 거, 이게 관심 자체가 달랐어요. 그럼 카탈루니아 지역의 농사는 자유농이 없었습니다. 전부 제후한테 복속된 농노들이거나 노예들에 의한 농사거나 제후들이 노예들을 사서 하는 그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아라공의 역대 왕들은 카탈루니아 사람들의 야망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대개 옛 아라공의 귀족 및 도시의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부족도 받지 않고 홀가분하게 바다로의 모험을 감행하고자 하였다. 이래요 아라공 역시 왕위 계승 아라공 역시 역시 왕위 계승 분쟁과 내란에 시달리긴 했지만 그 정치가 좀 더 큰 문제, 위대한 지중해 제국을 건설하려는 왕들의 노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래서 제임스 하메스 1세의 마요르카 정복은 첫걸음에 불과했고 13세기 말에는 시칠리아와 사르디냐 그리고 코르시카가 아라공의 지배 아래로 들어왔다.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렇게까지 확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가 돈이 돼요, 교육이 돈이 돼요. 교육이 돈이 됩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중세 세계에서 가장 큰 교육 도시 하나로 성장하여 베네치아 및 제노바와의 못지않은 부와 재력을 얻게 되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때 교육량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노바랑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바르셀로나의 교육량이. 그 정도로 큰 항구였습니다. 자, 프리드리크 2세가 죽은 뒤 이탈리아에서 나타난 주된 정치 문제는 시칠리아 왕위를 둘러싼 분쟁이었다. 교황 이노센트 4세는 그냥 시칠리아 왕국을 교황령에 합병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프리드리크가 죽자마자 나폴리에서 황제 정부에 대한 반란이 발생했을 때 교황은 열심히 그 반란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아들인 콘라트는 반란을 진압하였다. 그 뒤 1254년에 콘라트가 죽자 그들의 배다른 형제인 만프레드가 시칠리아에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만프레드는 사생아 역습으로 공식적으로는 정당한 왕계수된 콘라트의 어린 아들 콜라딘의 성종으로 다스렸다. 만프레드는 인기 있고 유능한 통치자였다. 곧 교황은 만프레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자력으로 시칠리아를 정복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외국인 군주에게 시칠리아 왕국을 내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나폴리 이남 지역 있잖아요. 거기 시칠리아 왕국 거기하고 교황은 계속 반복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시칠리아 왕국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독일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황령을 어떻게든지 없애고 그냥 친성 로마 제국을 교황령을 포함하는 데까지 확산시키려고 하고 교황은 그거에 저항하고 그게 이탈리아에서 내내 두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게 18세기까지도 이탈리아 통일을 되게 방해해요. 이때 보면 자 교황은 이게 프랑스의 눈을 돌려 루이 9세의 형제인 앙주의 샤를레에게 시칠리아 왕위를 제수하였다. 샤를레는 1266년에 시칠리아를 쳐들어가 베네벤툼 전투에서 만프레드를 격파해 전사시키고 왕위에 올랐다. 참 베네벤툼은 격진데 여러분 베네벤툼도 베네벤툼이 우리 고대사한테 한번 나왔었는데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바람. 근데 나쁜 바람? 근데 좋은 바람. 말벤툼에서. 네? 말벤툼에서 베네벤툼. 그러니까 뭘 계기로 말벤툼에서 베네벤툼이 됐다 그랬죠? 한니발에 대한 로마의 첫 승리가 말벤툼에서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몇 년 만에 근데 베르벤툼에서
그 앙주의 공장인 샤를르, 그러니까 시칠리아에서 호헨슈타우펜과의 세력을 회복하려는 마지막 시도는 어린 콘라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1268년에 독일군을 이끌고 남부 시칠리아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호헨슈타우펜의 마지막 인물인 콘라딘은 패배에 상처된 뒤 공개 처형을 당했다. 샤를르는 1282년에 반란이 일어나고 곧이어 아라공이 침공으로써 그의 권력이 도전받을 때까지 시칠리아 왕으로서 확고하게 군림하였다. 자, 그런데 결국은 아라공한테 먹힐 지역이었어요. 시칠리아가. 네. 그 시칠리아는 아라공은 바르셀로나 덕분에 엄청나게 번성하는 국가가 된 거고 강력한 무력을 갖게 됐죠.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황제권의 붕괴로 대도시들이 실질적인 독립국으로서 독자적인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마음대로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제 뭐 지금 북부 이탈리아라고 했지만 원래는 롬바르디 왕국이었습니다. 10수개의 독립적인 도시국가가 존재했으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극도의 대도시뿐이었다. 자, 제노바, 그 다음에 피렌체,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282년에 피렌체는 부유한 길드의 대표들에게 실권을 부여한 새로운 공화제 정체를 채택하였다. 포르도나 경제적 이용을 대변한 정당들 사이에 끊임없이 파쟁이 계속되었으나 피렌체까지는 15세기까지 공화정을 유지하였다.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도 유지는 됐어요. 그 공화정이. 근데 그 공화정이 참주에 의해서 곧 붕괴되고 이제 전제적인 참주에 의해서 피렌체가 지배를 받는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 메디치예요. 메디치. 그 집안. 그 밖에 많은 도시에서는 전제적인 혼란의 유일한 대안으로 나타났다. 롬바르드 평야의 지배적인 도시 밀라노는 비스콘티 아문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밖에 롬바르디 도시들 또한 자연함의 정도는 각기 달랐지만 대부분 폭풍의 지배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대상업 국제국의 수도 베네치아는 예외적으로 안정된 공화국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베네치아가 상업적으로 되게 융성할 만한 기반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된 공화제라고 하는 거.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상황이 사실 되게 안 좋은데 여러분 같으면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뭐 1,500원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판이고 금값이 거의 뭐 폭등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금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지됐었던 거 아세요? 일시적으로 중지됐어요. 골드바를 못 팔겠어요. 그 국가의 금이 없대요 지금 한은에, 한국은행에 그 정도인데 그 금값이 오른다는 건 종이가 휴지 조각으로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를테면 왜냐하면은 돈이 원래 돈은 근본적으로는 근본이제였습니다. 금하고 맺어져서 움직였는데 근본이제가 폐지됐다고 해도 그런 경향성은 계속 갖고 있어요. 금값이 오른다는 건 돈이 현찰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누라가 한 며칠 전에 한 나흘 전에 골드바 10개를 샀어요. 골드바 10개를 샀는데 나흘 만에 얼마를 벌었냐? 1,800만 원. 안 팔았어요. 네. 또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이렇게 휴지 조각이 그러니까 기분 참 더럽더라고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것만이 문제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금리를 올려서 돈의 가치를 높여줘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돈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보다 2%가 금리가 낮아요.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서 되게 차입에 의존해서 회사를 운영하던 기업들이 일거에 망하죠. 자영업자들 진짜 많이 망할 거고. 그러니까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랬을 때
이제 정책을 어떻게 펴냐가 중요한데 만약 그때 김대중 때 IMF가 권고한 대로 고금리를 한 2년만 더 유지했어도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 5만 불 갔을걸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때는 해야 돼요. 뼈 아프게 수술을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미국보다 한 1%더 올려야 돼요. 심지어. 그래야지 지금 나 엊그제 코스트코 가서 놀랬는데 그 LA 갈비 1kg 요새 얼마인 줄 아세요? 코스트코에서? 몰라요? 믿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 원래 5만 원 했어요? 아니, 몰라요. 한 3만 원 했었어요. 그 5kg에 15만 원, 아니 5kg에 25만 원인가 그러더라고. 야, 지금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해내겠냐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거기다가 뭐까지 왔냐 지금 정치적 혼란이 있어요. 이렇게 정치적 혼란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참 큰일이긴 큰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 편으로 들어갑시다. 프랑스 됐어요. 자, 프랑스는 정말 그 취약했던 카페 왕조가 어떻게 해서 강력한 왕권을 쉽게 나갔느냐 했는데 보면은 되게 재밌게도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중에 4대에 걸쳐서 왕자의 수가 작았다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못지않게 큰 거는 뭐였냐면 도시가 발달하면서 역시 프랑스 역시도 왕권이 강화되기를 그러니까 힘인 계급들의 생산성이 높아진 데 있었어요. 다음 프랑스는 독일 및 이탈리아와 아주 대조적인 정치 발전 과정을 거쳤다. 프랑스에서는 13세기를 통하여 왕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요거 좀 보세요. 카페 왕조가 자 조노만 필립 2세 조노만 필립 2세는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필립 오기스틴이라고 그랬어요. 필립 오기스틴 아우구스투스 필립이라고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 여기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이 테리토리얼 컨퀘스트 오브 킹 필립 한 있어요. 원래 1180년에 필립이 계승한 땅은 이랬어요. 그랬을 때 아주 파란색으로 칠해진 데가 왕령지였습니다. 왕의 직할지. 그 다음에 다른 지역들은 왕이 파사한 봉토였어요.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그 다음에 노란 걸로 표시된 게 중국 주교령이었어요. 노란 게. 이제 이 정도였는데 오른쪽 보면 여기 나오다가 말았지만 오른쪽 보면은 거의 다 왕령지고 저 밑에 가스코뉴 지방군 좀 빼고는 전부 다 왕령지 혹은 왕의 제후들의 땅이 된 거죠. 이걸 필립 2세가 했어요. 심지어. 그리고 이제 필립 2세 이후에 루이 9세라고 나왔는데 이게 땅은요 언제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창립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수성의 기반을 닦아놓은 게 또 루이 9세예요. 진짜 성왕 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루이 9세입니다. 네, 그렇게 행운이 있었어요. 카페 왕조에. 자, 필립 2세가 왕권 강화의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하였고 다음 4세대 동안 카페 왕조 왕들은 이를 이어받아 왕권을 계속 강화해 나갔다. 왕령기가 꾸준히 팽창하였다. 정략 결혼을 통해 뚜르즈 백령과 샹파니의 넓은 목도가 왕령기로 편입되었고 왕들이 수중에 들어온 영토를 계속 소유했다면 14세기 초의 왕령지는 프랑스의 반을 넘었을 것이나 필립 존호망의 아들 루이 8세가 장남 이외의 아들들에게 왕자령을 화상화시키는 정책을 부활시킴으로써 이러한 결과는 나타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오른쪽에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 왕령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걸 또 나눠준 거예요. 아들들한테. 그러면은 아들들한테 나눠줄 때 받은 아들들은 어떻겠어요? 아버지한테 엄청 충성을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엄청 충성을 하지만 그 아들들이 아들대에 가서는 좀 어떻겠어요? 원래 우리 땅이지 뭐 세습되는 건데 하면서 왕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먹겠죠. 손주쯤 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남이에요, 남. 이런 식으로 자꾸 분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세에 계속 문제였었어요.
장남 이외의 왕자들을 어떻게 부양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모든 봉건 왕국에서 곤혹스러운 문제가 되어 있었다. 자, 왕의 수입으로 충분한 부양금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왕자님들께서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 쓰는 것보다 자기네가 군주인, 자기네가 영주인 땅을 받기를 더 원하겠죠. 그거예요. 기계 높은 왕자로서는 그러한 방법에 만족할 리 만무하였다. 그는 자기 소유의 장원들과 봉신 그리고 봉토의 소유에 수반되는 독립적 지위를 원하였다. 초기 카페 왕조의 왕들은 다행히도 와자동이었다. 이게 되게 좋았어요. 아들 하나씩 낳았으니까. 그들은 정규적으로 왕정지에서 땅을 떼내어 장남미에게 왕자들에게 주었으나 아들들이 별로 없었으므로 이 관행으로 위한 왕의 축소는 보잘것없는 정도에 그쳤다. 루이 8세는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 장남 이외의 아들들에게 봉투를 떼어준 것뿐이었으나 그에게 장남을 빼고도 아들이 3명이 됐어. 아들이 4명이었어. 4명. 로베르는 아르투아, 알퐁스는 푸아투, 그리고 샤를르는 앙주와 메인을 받았어요. 이로써 루이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영주와 필립 존왕이 영국왕 종로로부터 빼앗은 땅의 절반이 한꺼번에 왕영지에서 빠져나와 버렸다. 지금 여기 보면 이 빨간 부분 있잖아요. 빨간 부분. 이 빨간 부분은 뭐냐면 앙수뱅이라고 해요. 앙수뱅. 이 빨간 지역을 여기는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앙수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영국 왕의 봉신들이 받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은 영국 거였습니다. 사실 이걸 수복했던 거죠, 필립이. 그런데 이거 땅을 어떻게 돼요? 또 도로 나눠주게 된 거예요, 아들들한테.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그러면은 장자 상속권을 가지고 장남에게만 땅을 나눠주고 사람들한테는 안 나눠주고 프랑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냐? 안 됐습니다. 또 사실 그것도 왜 안 됐냐면 그러한 넓은 땅을 다스릴 관료 시스템, 그 다음에 상비군 이런 걸 갖출 능력은 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제도와 그 다음에 근대 단일 국가와 민족 국가의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가 13세기가 필립 존왕과 루이 8세의 왕정지는 그 당시에 가용한 행정조직을 통치하기엔 너무나 컸다. 이게 커요. 수송이 어려웠던 거예요. 왕자령으로 토지를 떼어줌으로써 왕은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제후를 얻는 셈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왕 장권을 약화시켰다. 왕의 동생들 및 그들의 아들들은 왕과 왕의 장남에게 대체로 충성스러웠을 테지만 다음 세대의 육촌들 사이에는 긴밀한 유대가 맺어지기에 너무 멀었다. 1328년에는 옛 대봉도 가운데 플랑드즈, 브루타뉴, 부르고뉴, 아키텐의 4개만 남아있었으나 왕자령의 하사로 새로운 봉건제도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3세기에는 이 정책의 장기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당분간 왕자령의 보유자들은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고 왕권은 더 강력해진 것으로 보였다. 일단 강력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다음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이미 고찰하였듯이 도시의 발달과 참 여기 나머지 지도로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서 그 루이 9세에 이르렀을 때 이제 프랑스의 형상이 이런 거예요. 보면은 자 도로 쪽 땅을 떼어주는 바람에 이 왕정지가 로열 도메인이 되게 줄었죠. 보면은 파리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머지 오른쪽 땅들이 Battles of the French King, 그러니까 프랑스 왕의 공신들의 땅이에요. 그럼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에 거기 앙수뱅이라고 나오죠. 그럼 앙수뱅이라고 하는 것은 플란타지네트 가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영국 땅. 그래서 보면은 노르망디, 그리고 브루타뉴, 그 다음에 맨느, 푸아투, 그리고 아키텐느, 가스코뉴, 뭐 전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도루. 이렇게. 그러면 또 이걸 또 프랑스가 수복을 하겠죠. 도루. 그래서 그 수복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게 100년 전.
백년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이 모차라였듯이 디오브 이건 C오브 했을 때뭐 어떻게 예? 얘기하면 돼요? 뭐요? 기초에서 디오브 막 이렇게 디오브 C오브 근데 그 왕령제에 따라서 공작하면 D, 공자 C 하면은 백작. 이미 고찰했듯이 도시의 발달과 상업의 부활, 그리고 교황경제의 재출현은 대제후들의 권력을 중대시켜줬다. 자, 토시를 갖고 있는 대제후들. 그럼 도시를 갖고 있지 않은 소제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몰락으로 가는 거예요. 부유한 도시와 번창하는 시장을 소유한 영주는 막대한 현금 수입을 올렸고 그 돈으로 그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관리들과 그의 명령에 언제나 따를 채비를 갖춘 군인들을 고용할 수 있었다. 반면에 중소귀족들은 기본적으로 쇠퇴의 길에 들어섰다. 자, 이제 중소귀족들이 전문수죠. 이것도 근대국가를 가는 한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필립 존 왕과 그의 계승자들은 현금 수입으로 중산계급 출신의 관리와 용병을 고용하였고 왕령지의 중소제후들은 더 이상 왕에게 도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령지 남아 확고하게 됐어요. 이제 왕령 그런 카페 왕조는 내내 어땠냐? 왕령지 남아 지 맘대로 못했었습니다. 중소제국들이 성 세우고 버팅기고 이러면 왕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봉건 제국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그토록 많은 대봉투들이 왕의 수중에 들어오게 된 것은 카페 왕조에겐 그지없이 다양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봉건 대제후들의 세력이 강화돼 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그나마 카페 왕조의 왕령지가 넓혀진 거는 프랑스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13세기의 왕권 강화와 귀족 세력의 쇠퇴를 말하는 경우 이는 주로 왕령지의 팽창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시대의 왕권은 줄곧 강화되었는데 자, 이건 중요해요. 이는 왕들이 왕령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통치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주 요인은 왕령제와 왕자령으로 많이 떨어져 나갔음에도 12세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넓어졌다는 데 있었다. 루이 6세는 파리 부근 지역에서만 실질적인 통치권을 했었어요. 이게 1137년까지 그랬고 반면에 루이 9세, 이제 13세기 후반에 가면 북해로부터 지중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왕정지 확대의 중요한 두 계기는 필립 존 왕이 영국왕 존의 북부 영토들을 빼앗은 것과 알리 십자군의 장기적인 결과로서 남부의 광활한 지역을 차지한 것이었다. 됐죠? 영국왕 존의 그 앙수백 그거를 강탈했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은 원래 어땠어요? 개신교 지역이었잖아요. 그 지역을 계속 십자군을 파견하도록 독려함에 의해서 왕령지를 흡수해버린 거예요. 13세기 중엽 내내 이렇게 강화된 왕권을 마음껏 행사한 왕은 다름 아닌 중세 프랑스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루이 9세였다. 성왕 루이. 자, 루이 9세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무엇을 넓혔다는 사실보다는 수성, 어떻게 하면은 왕권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가 하는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루이 9세는 또 문예에도 굉장히 흥미가 많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사계 그 봉건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많이 교정한 사람입니다. 많이 교정한 사람이에요. 잠깐 쉽시다. 되게 위대한 왕이었어요. 루이 9세. 그러니까 루이 9세가 해놓은 거를 자세한 역사적 정보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네. 근데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관용적인 사람이 됐어요. 루이 9세가. 그리고 되게 현실적이었어요. 이게 보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사실 있어요. 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혜는 현실적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절대 이상주의적이지 않거나 경직된 원칙을 계속 견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혜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루이 9세가 그랬어요. 혜영 씨가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세영 씨가 좀 더블 체크하고 있어요. 조교님한테도 저기 해줬고 저한테도 잘 되고 있나 너무 잠깐 쉬지도 못하고 거의 지금 재택근무 수준으로. 너 뭐야? 왜 저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일도 안 오겠네요. 네. 세영 씨. 이거 지금 간다 그랬거든. 잠깐만요. 그거는 그냥 뜬 건데 제가 그걸 없앤다고 자꾸 뜬 거를. 그냥 꺼버리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뭐 정리할 혹시 잘못될까 봐. 잘 누르면 되죠. 이거 지금 그걸 없앴더니 딴 게 떴는데 이거 막 이렇게 힘드는데 실수했어요. 볼까? 갤럭시 프로. 이게 좋네. 그냥 그거 너 얼굴 좋아. 이거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줌 열어놔야죠. 네, 여기 네. 원래 클릭 클릭이 여기 있나? 네. 여기 있다. 여기. 이거 그냥 이거 이제 네. 지금 되고 있죠. 요즘도 스키 타는구나. 스키장이 잘 안 된다고. 그죠? 저기 그 얘기 많이 20년 쪽에는 주말에 강남역 가도 스키장 가는 버스가 쫙 있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갈권 시즌권 끊어가지고 많이 갔었어요. 귀찮아서 못 한다 하더라고요. 귀찮아서. 그걸 지금 엄청 일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거 말고도 놀 게 많고 게임하고. 그렇게 많아서 그런 거 같아요. 네. 제주도에서 온 거예요, 선생님? 아니, 그 미국에 유학 중인 한 학생이 어떻게 걔가 제주도에 얘기해서 보냈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간단해요. 바람만 향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정신과 의사 단톡방에는 그 대전 도사이 진짜. 수변서 그때 써준 거 가지고 이제 막 난리 나니까 도사들이 특히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진단서 써주면 또 쉬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하면은 다시 써달라고 했어요.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좀 씻었어요. 저는 지금 그 몇십 년간 버텨온 독자와의 만남의 거부가 붕괴돼갖고 마구 쏟아져. 독자들과의 만남이 3개가 약속돼 있어요. 지금 3번에 걸쳐서. 어느 식으로 어떤 만나? 어느 식으로요? 두 팀은 나스타샤, 그다음에 한 팀은 천하. 그때 뭐 대표 두 분이 와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진짜 좋았나 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문이 네.
이메일이 빗발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호기심인 것 같아요. 호기심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뭐 우리 현 선생님도 정신과 의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살 거야. 나를 언제나 꿰뚫어 볼 거야. 아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안 되잖아요. 사실 저도 그 프로스트가 말하는 것처럼 시를 쓸 때의 그와 거실에서 말할 때 그는 딴 사람이다라는 것처럼 자, 지극히 평범하잖아요. 지극히 평범한 할아버지잖아요. 평소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도대체 사실 별 의의가 없는데 만나자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한 사람의 한숨 소리에도 선생님 뭐 글을 소설이 나올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순간이 있을 뿐인 거예요. 매 순간, 네. 매 번의 순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히려 더 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 그런 영감이 반짝반짝할 때가 한 번씩 있을 뿐인 거죠. 이번 독자들 이렇게 모아서 어떤 모임을 이제 네, 그게 대표. 저녁 시간 있어요. 시간은 그러니까 하나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그 다음에 하나는 29일? 29일인가 뭐 며칠인가 또 한 번. 하나는 또 3월 29일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제 정기화되겠다. 그러다가 진짜 그분들도 다 그걸 딱 이렇게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매달 이렇게 하시다가 그러시는. 차트 역주행한다고 갑자기 나스타샤가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베스트셀러에 들어가서 또 그 오랫동안 지금 현재 팬클럽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우선 교류가 있는 건가. 그것도 놀랍습니다. 진짜. 어떻게 알았는지 근데 마누라가 나왔던 거예요. 당신은 뭐 우려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성격이. 그래서 인생이 훨씬 더 고달프다. 매번 그냥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갱신된 채로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지 않고 매번 똑같은 걸 우려먹으려면 매년 제가 그거는 교수로서의 내 직책은 그런 걸 요구하지만 그럼 내 삶은 정말 개판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삶을 못 살겠다 그랬더니 그런 삶을 못 산 대가가 내 나이가 드니까 힘이 든 걸로 나. 힘이 좀 붙인다 이런. 그런데 새로운 수업은 못 만들어요. 알겠습니다. 수업까지 아니지만 그분들이 요청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 네, 그래도 우리 수업에 들어오는 것도 안 돼요. 수준이 너무 오늘 점심은 나가서 드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순댓국이 오늘 순댓집 제가 엊그제 점심시간에 테이크 아웃을 하러 한번 갔었어요. 그리고 한 30분 기다려서 당시 테이크 아웃을 했는데 자리는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 앞에 있는 주차장이 차를 못 댈 정도로 대기해서 그 순댓국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지하로 내려가고. 네. 저는 안 가봤는데 조인정 선생님은 거기서 국밥 맛있게 드시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롯데 2층은 아니에요. 롯데 슈퍼 롯데 슈퍼 있지. 콩나물 누구 콩나물 수업은 어제 드셨어? 점심 드셨어? 예, 오늘은 오늘 그러면 딱 이게 저는 여기 또 일찍 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4명 그러니까 롯데 슈퍼 있지. 롯데 슈퍼 있지. 네. 저기 예.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 바로 길 건데 바로 여기 바로 길 건너. 무슨 하여튼 저는 우리 집이 내일 집에 있는데 국밥 점심때 국밥 맛있다고 누가 제공을 해서 거기 가보실까? 네. 이름이 좀 애매하던가 맞아요. 선생님 정말 잘 기억하세요. 찾아봐요. 롯데 슈퍼 그러니까 그 봄에 한 윤 선생님 한번 와보세요. 그 선장 이름이 브라이언 제임스예요. 사람이 이메일을 보냈고 어떻게 그걸 받았으면 여호와 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3hour trip인데 찾으셨어요? 크래빙 앤 프라그. 그러니까 크랩하고 예, 새우. 그냥 네이버 봄에 그래서 한 치니까요. 봄에 네, 봄에 한. 그리고 3어른, 3명의 어른. 플라이 심지어 얘가 걸어가도 되는 네네, 바로 이렇게 집어넣어서요. 그냥 받는지 다음 뭐 정보를 네, 그냥 바로 가면 돼요. 받든지 여기 해서 이건 며칠 날 야 이거 나중에 3월 22일 이후에 너무 힘들다고 안 돼. 오늘 식사 못하고 네, 네, 그렇지. 조심스럽게 가요. 해봤어요. 그리고 그냥 내고 돌려서는 많이 잡아올게요. 그 지금 갈 수 있는 후보가 누구예요? 그거는 특별히 없어요. 나는 그냥 3명쯤 되겠다. 이거 3명 이야기해요. 혼자 할 거예요. 정말 그건 부러워요. 저는 그날 못 가지만 저 진짜 그런 거 좋아. 네, 저는 막 그래서 밴쿠버에 가서 밴쿠버 호수슈베이에 있거든요. 그 꽤 호수슈베이에 있고 보니까 추웠던 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냥 갔다 왔거든요. 네, 아니 그때 봐서는 제 인생 무리한 좀 계좌비를 2번 나가신 거는 그렇다는 거지. 인생 저 그냥 사진 좀 많이 남겨주셨어요. 아니 그게 너무 개 잡는 그거는 파도가 심한가요? 잔잔한 데서 잡죠. 우리가 가는 데는 다 잠잠했어요. 네, 네.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네, 네. 술방 갔다고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교수님 좋아하시는 거 보면 유럽에 가는 거 보다 선생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안 좋아요. 유럽에 가는 거는 99.9999% 거의 100%에 가깝도록 학생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가지 난 유럽 싫어요. 외부 강의 계시고 끝난다는 방향을 바꾼다면 막 신나하고 네, 캐나다는 좋죠. 네, 저희도 뭐 그때 그거는 약간 공부 차원이고 이거는 완전 노력 아닌 거죠. 휴식과 네, 아마 이번에도 그 독자들 뭐 얘기 저희 하시다 보면 또 반박 얘기하실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책 그 내용을 맞아요. 캐나다에서 네. 막 즐기셨는데 네.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 거기는 지금 또 이 학생들을 데리고 베르벤tum은 싸우기가 조금 전투하기가 좋은 장소인가 봐요. 좀 널찍하고. 어디가? 베네벤tum. 베네벤툼. 네. 베네벤툼이 군사적 요지고 그다음에 베네벤툼이 언제나 뭐가 있었냐면요. 군수 물자가 보관된 장소예요. 거기가. 요지의 군사적 요충지. 이탈리아에서. 베네벤툼을 지으면 이탈리아 중부를 다 쥐는 거예요. 아까 강의 듣고 좀 알게 됐어요. 황야의 부업자 이런 영화를 다 스페인에서 찍었거든요. 네. 스페인에 뭐가 있을까 했는데 방목할 만한 땅이 있으니까 안다루시아. 싸게 먹힌다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는 영화는 다 스페인에서 찍었어요. 멕시코도. 그러한 방목 형태가 지금은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까지도 다 이식됐죠. 그게 다 스페인에서 나온 거예요. 이 방목하는 소가요. 고기 맛이 떨어져요. 아, 맞아요. 그래요? 지방이 질병. 누린내가 나고
근육이 발달했다. 아, 즐겨요. 그래서 뉴질랜드 쇠고기 되게 맛없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방목을 할지라도 도축을 하기 한두 달 전에는 가둬놓고 사료를 먹여요. 집중적으로. 쭉 방목을 해놨더라도 그 다음에 출하를 해요. 그게 미국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호주도 그 방식을 따라하고. 근데 뉴질랜드는 지금도 방목하는 거 그냥 잡아서 그냥 도축해서 파요.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 쇠고기 진짜 맛있어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알버타? 네, 알버타. 저는 어떤 방식으로? 미국 방식이에요. 미국 방식인데 뭐가 다르냐면은 그쪽이 조금 더 추워요. 알버타가.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 그 자라는 소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덩치가. 상대적으로 더 덩치가 작은데 더 쫄깃쫄깃하고 더 감칠맛이 난다는 거예요. 순대전하면 기름이 많을 것 같아. 그 지방은 추천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지방도 더 많고. 그 알버타 쇠고기를 특히 좋아해서 별로 소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알버타산 쇠고기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레이기 알버타산 쇠고기를 겨울에 보내줬고 재작년에 한 번 안 그 전에 또 보내줬고 근데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면 3kg 보냈는데送료가 15만 원 이렇게 들어. 페덱스로 보내고 UPS로 보내고 아니, 이번에 못 받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이전에는 쇠고기를 보내면서도 거기에 디클러레이션은 다른 물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긴 받으셨었구나. 예, 다른 물품 끝에 그냥 걔가 그걸 사다가 영하 20도에서 땡땡 얼리는 거예요. 땡땡 얼려갖고 그거를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해서 보온을 잘해서 보내면은 사흘 내지 나흘이면 오거든요. 페덱스 프라이어티 메일로. 그러면은 먹을만 해요. 맛있어요. 아주 적당히 녹아가지고. 근데 올해는 걸렸어. 세관에서. 세관에서 걸려갖고 폐기 비용 29,700원 냈어. 아까워. 예전에는 통했었구나. 예전에는 얘기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일본도를 팔길래 샀는데 안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 인터넷으로 그런 거 살이라고 생각을 못했나. 요즘은 다 걸린대요. 그래서 안 거야. 세관도 아니고. 어떤 위험물품에서 그 직접 못 갖고 오게. 당연히 못 갖고 오죠. 그걸 갖고 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고 가는 자체가. 예전에 한 사람도 했는데 나는 한 번은 정말 인천공항에서 내 이름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방송에 한 10~30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냐면은 화물을 실는데 거기에다가 스토브죠. 지금 버너는 우리가 만든 용어고 버너라는 말은 없어요. 다 스토브예요. 우리 버너. 그 스토브에다가 가스까지 딱 선호통 해가지고서 그 백을 그랬는데 걔네들이 엑스레이 검사하다 보니까 거기 가스가 들어있어. 부탄가스가. 그러니까 이거 빼내야 되는데 지네 마음대로 빼낼 남의 집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를 방송으로 찾은 건데 나는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밖에 나가서 뭐 바람 쐰다고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마누라랑 같이 갔는데 갑자기 당신 찾는데 망신에서 망신 나가고 나한테 제정신이냐고. 남자는 사모님한테 혼나고. 그래서 마누라한테 이번에 통쾌하게 테이블 위에다가 내가 목요일 날 올 거니까 하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목요일 날 온다고. 이렇게. 내가 이걸 보고서 얼마나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놓쳤어. 당장 전화했지. 너 목요일 스페인 내봐. 그랬더니 여전히 THI야. 나는 스펠링 틀리는, 그러니까 철자 틀린 사람이 혐오스럽다고 하는 거 이번에 이해하겠다. 너 서울대나온 거 맞냐? 총장한테 가서 등록금 내고 환불 받아와라. 그때 또 뭐라고 핑계대냐면 자기가 요새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는 바람에 혼동되는 것 같아. 요새 무슨 학원 가서 중국어도 배우고 프랑스어도 배우고 그러긴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마누라한테 혐오스럽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 말은 쓰면 안 된다. 관용을 베푸십시오. 심했지 않아요? 목이 마르네 저. 지금 아니 저기 목마른 저 단어가 갑자기 이렇게 겹치면서 아, 목이 되게 그 말씀을 목이가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런 전화를 하는 중에 그러면 튜스데이는 어떻게 돼? TUES 그래서 수요일 스탠데가 그랬더니 WE 뭐죠? 아, 내가 웃기다. 봅시다. 자, 13세기 중엽 내내 이렇게 강화된 왕권을 마음껏 행사한 왕인 다름 아닌 중세 프랑스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루이 9세였다. 뒤에 성인으로 추앙받게 된 그는 중세에 나타난 어떤 군주보다도 이상적인 복고 군주에 가장 가까운 왕이었다. 자, 그는 용감하고 관대하며 신앙이 깊었고 누구에게나 존중을 받았다. 여기 문제 없어요. 그죠? 신앙이 깊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딱 이게 큰 문제였어요. 요 문제만 빼고는 이제 아래쪽에 보면 그는 헨리 3세를 가스코뉴에서 몰아내려 하지 않고 그와 화약을 맺었다. 헨리는 프랑스 왕의 봉신으로서 그에게 가스코뉴에서 보유권이 있음을 루이가 인정해주는 대신 노르만디, 메인, 베인이라고 했나? 메인이에요, 메인. 노르만디, 메인, 앙주 그리고 푸아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왕령지가. 그 밑에 보면 또 루이의 아버지에게서 봉토를 받았던 사람이 봉토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도록 요구받은 일이 있었다. 그는 갈기갈기 찢어진 문서를 제출할 거. 그러니까 이제 봉건 제후로서 자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문서를 찢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이 9세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루이는 파손된 문서에서 부왕의 인장을 알아볼 수 있었고 이에 그 문서가 유효함을 인정했어요. 이 정도로 관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전쟁은 제일 싫어했던 게 전쟁이었고 그랬는데 신앙심이 전쟁을 싫어하는 마음을 눌렀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죠. 루이가 왕위에 올랐을 때 왕의 대관들이 자행하는 부정과 부패에 대한 불평이 들끓고 있었다. 루이는 왕권의 올바른 행사를 종교적 의무라 여겼고 관리들의 권한 남용을 용납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감찰관을 파견하여 각지를 순회하면서 지방 관리들의 행위를 감사하고 폐해를 근절시키도록 했다. 물론 왕령지에서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또 루이는 또한 이번에는 왕령지가 아닌 지역의 봉건제후들이 거느린 봉신들에게서 주군으로부터 부당한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왕의 법정에 제소하도록 부추겼다. 이거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드디어 왕의 사법권이 강화되는 결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식으로 왕을 중심으로 한 법원이라는 게 생깁니다. 프랑스에서. 아주 세련된, 고도로 세련된 그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가 아무리 내 봉신이 아닐지라도 너의 제후가 너한테 부당하게 하고 그럴 경우에는 왕에게 그러면은 봐봐요. 봉건 제후들의 재판소는 이를테면 1심이에요. 지방법원인 거예요. 그럼 왕의 법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고등법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은 대법원 역할까지도 하게 돼요. 이런 시스템이 벌써 갖추어진 걸 루이 9세가 했다는 거예요. 상위 주군인 왕에게 제소할 권리는 이론상으로야 언제나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널리 존중받고 있고 자기의 판결을 집행할 힘을 가진 루이의 치하에서는 그러한 제소가 좀 더 보편화되었다. 옛날에는 왕에게 상소해봤자 별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루이가 왕권이 감정 강화돼 있었기 때문에 봉건 영주한테 압력을 가할 수가 있게 된 거고 왕의 재판소가 판결한 사안을 봉건 영주가 준수하도록 강요할 그만한 힘을 갖추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봅시다. 다루어야 할 송사의 증가에 발맞춰 얼마나 송사가 이제 많이 늘어났겠어요. 왕의 법정 조직에도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루이 7세와 필립 존왕의 치세에는 왕실 관리, 제후, 오이성직자 그리고 기사들이 전문적 법 지식을 지닌 약간명의 서기로부터 도움을 받아 송사를 심의하였다. 이 법정은 왕과 함께 순회하였으며 사실상 왕실의 한 부서에 지나지 않았으나 루이 9세의 치하에서는 이 법정의 업무가 대폭 증감에 따라 한 장소에 꽤 오랫도록 머물러야 했다. 이에 파리에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는 상설 법정이 설립되게 이르렀다. 자, 드디어 법원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것만을 전담하는 제후와 고위성직자들은 소송 당사자가 중요 인물이어서 그들이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만 재판에 참가하였다. 제후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그와 동등한 지위의 귀족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수많은 일반적인 송사는 상임의 전문 법률가들에 의해 처리되었다. 루이 9세의 치하에 이 중앙법정은 파리 고등법원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파르르망. 이게 이제 파르르망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의회라는 말로 변하게 되죠. 아무튼 당시에는 파르르망이. 그래서 이 중앙법, 루이 9세의 치세에서 이 중앙법정은 이를테면 지금 말하는 고등법원. 중앙법정이라는 게 이제 처음 생겨요. 루이는 제후들과의 관계에서 왕의 권한을 단호하게 지켰다. 독실하고 믿음 깊은 것은 봉건적 사투를 몹시 혐오하였다. 이제 이게 많은 걸 바꾸죠. 그 중세 봉건 제후들의 오락거리가 쌈질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낭비냐고 도대체. 근데 그거를 루이 9세는 지극히 그래서 그걸 큰 재미로 알았어요. 근데 루이 9세는 혐오했어요. 그는 처음엔 여러 가지 제한을 두어 사투를 막아보려 했다.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귀족은 그의 자국에 미리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 또는 적의 친척들에게 전쟁을 통보하고 그들이 전쟁에 끼어들 것인지 물어보아야 한다. 한쪽이 휴전을 요청하면 다른 쪽은 이를 반드시 수락해야 한다. 그래서 루이는 이러한 전쟁의 그 절차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면은 이런 절차를 다 지켜서 쌈질을 하려면 쌈질을 하고자 하는 흥분된 마음이나 그 분기탱천했던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그라지겠죠.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7세 말에 가서 루이는 사투를 완전히 금지시켰고 심지어 그의 휘하 귀족들이 군대의 선두에서 말을 달리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멋있는 거 다 없애버린 거야. 멋있는 짓 못하도록. 그게 이제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이제 루이의 문제점을 봅시다. 루이에게는 그의 시대의 특유한 덕목과 함께 결함도 있었다. 그는 이단자와 유대인을 죽도록 미워하였다. 참. 그가 진정으로 인정한 유일한 형태의 전쟁은 십자군뿐이었다. 그의 경력 가운데 적으세요. 경력 가운데 실패를 기록한 몇몇 공은 바로 이러한 십자군의 열정 때문에 비롯된 거죠. 신앙심이 너무 깊어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1244년에 프리드리히 2세가 1227년에 기묘한 십자군을 수복했던 예루살렘이 일대 술탄과 동맹을 맺은 한때의 투퀸들에게 다시 점령당했다. 그것을 되찾기 위한 모든 시도는 실패하였다. 그래서 1249년에 루이는 십자군 참가를 결정하고 대군을 모았다. 그의 계획은 회교도 세력의 핵심지인 이집트를 치는 것이었다. 루이의 십자군은 나메타 시를 함락하고 나일강 상복을 가로질러 행군을 시작했으나 곧 나일강의 수많은 지류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이때 이집트군이 그들을 공격하여 완전을 거뒀다. 루이는 그를 따라온 귀족들 대부분과 함께 생포되었다. 루이는 결국 막대한 몸값을 내고 풀려났고 이후 4년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머물렀으나 그동안 그가 한 일은 몇 안 되는 요새를 세운 것뿐이었다. 루이 9세는 1270년에 동생인 앙주의 샤를루와 함께 또다시 십자군에 작서했으나 튀니스에 상륙하자마자 숨을 거두었고 지도자를 잃은 십자군은 급속히 와해되었다. 결국 십자군 완전 놨다가 죽은 거예요. 루이의 뒤를 이은 필립 3세와 필립 4세는 루이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들의 관리는 계속 귀족의 사법권을 침해해 나갔으며 사춘 엄격히 없어졌다. 파리 고등법원, 고등법원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파리 중앙법원을 파리 고등법원이라고 부르게 돼요. 예. 고등법원의 조직은 더욱 정교해졌다. 필립 4세 시대 고등법원은 세 부서로 나뉘어졌다. 참 정교해요.
재판부, 청원부, 사문부 세 개는 나눠졌는데 재판부는 실제로 송사를 심리 판결하였다. 그 재판부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예요, 판사. 그 다음에 청원부는 고소를 받아 그것을 심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요게 검사예요. 당시에 벌써. 그 다음에 사문부는 법률상의 조사를 담당하였다. 요거는 검사 옆에 있는 서기, 검사 서기. 뭐 요런 식으로다가 벌써 조직적으로 해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필립 4세는 시간 여유가 별로 없는 그의 고위 관리들이 모두 처리하기에는 뭔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건 뭐냐면은 이를테면 재무부 있잖아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재무부. 재무부가 어떻게 돼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기 왕실 금고를 관리하는 거, 왕실 재정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 커진 일이 된 거예요. 너무 커진 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상설의 재무부서인 회계청을 창설했어요. 필립은 또한 왕실 금고를 파리의 신전 기사단 건물로부터 그의 루브르 성으로 옮기고 그의 돈을 출납하는 관리들을 임명하였다. 이게 이러한 것들이 루브르로 그의 재무청으로 옮긴 게요. 왕권 강화에 엄청난 도움을 줘요. 나중에 돈을 왕이 직접 관리하게 됨에 의해서 왕은 재정관리와 정의 재판관들 위해서 한 무리의 보좌관을 건드렸다. 이들 보좌관은 가능한 한 가장 훌륭한 조언을 하겠다는 특수한 서약을 하였다. 이리하여 초기 카페 왕조에서 왕실이 하던 기능들은 세기고 보좌회의와 회계청 그리고 고등법원의 분할 귀속되었다. 이제 점점 관료 제도가 틀을 갖춰나가죠. 이는 세 기구의 구성원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왕의 중요한 충복은 세 기구 모두에서 직책을 차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왕의 행적은 대체로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자, 전문가 좀 보세요. 이제 전문 관료의 출현이에요. 왕의 충복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만 뭐 휘슐리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재무청 출신이에요. 그러나 왕의 행정은 여기서 중앙행정의 발전이 관료의 수를 증가시켰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중앙행정부의 구성원과 수많은 하급 관리를 거느린 대관 및 지사들을 고려할 때 왕에게 의존하여 살아나간 그런 사람이 매우 많았음은 분명하다. 자, 이러한 것들을 왕이 어떻게 집행했느냐보다는 도대체 이게 왜 요구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도시의 발달에 의해서 민사 소송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수입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죠. 자, 그 밑에 보면 모든 공무원 제흥은 그의 모든 공신들로 이루어지는 조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카페와 인도의 왕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 조정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특별한 때 그리고 왕이 상임 보좌관들에게만 조언을 구하기엔 너무도 중요한 예컨대 대제후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법률의 제정과 같은 이때만에 조언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라도 열렸다. 프랑스 왕이 본질적으로 공무원 주공에 불과한 존재인 한 그 조정은 그가 필요한 어떤 조언이라도 왕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카페 왕조 왕조는 상위 공무원 주군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왕으로서의 기능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되자 다른 신민과의 접촉도 필요함을 느꼈다. 그거 줄 보세요. 상위 공무원 주군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자, 또 어떤 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왕으로서의 기능, 즉 왕은 더 이상 이제 상위 봉건 주군뿐만이 아닌 거예요. 프랑스 전체 인민들의 왕인 거예요. 그 두 개의 이중의 직책을 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거기에 누가 포함되냐? 도시민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식민 집단과의 접촉도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예컨대 도시는 왕국의 재정적 군사적 자원 가운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민들의 호의는
왕에게 극히 중요한 것이었다. 게다가 순수한 동문적 공조보다 일반 과세가 더 중요해졌다. 일반 과세 읽으세요. 이제 일반 과세라는 문제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왕의 직속 공신이 아닌 중소 귀족들도 왕의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소 귀족들은 자기의 제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후에 대한 세금의 의무만 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후에 대한 세금의 의무뿐만 아니라 왕에게 직속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이중의 세금을 내야 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중소 제후들도 왕에게 관심을 많이 쏟을 거 아니에요. 왕들은 곧 관계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세금 징수나 법률의 시행이 더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왕은 시시때때로 조정의 구성원이 아닌 여러 사회 집단의 조언을 구하였다. 출구세우고 그러다가 1302년에는 교황과 사생 결단으로 싸우게 된 필립 4세가 전 인민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느낀 나머지 교회, 귀족, 도시들의 대표를 수립하였어 이로써 최초의 어스테이트 제너럴 3부 회의가 개최되었다. 되게 오래된 거네. 예? 되게 오래된 거예요. 3부 회의 역사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1300년에 생긴 겁니다. 3부 회의라고. 그런데 이제 이게 되게 재밌어요. 최초의 3부 회의는 왕의 요구를 왕이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근데 3부 회의가 어떻게 변해나갔냐? 왕에게 항의하기 위한 그러한 곳으로 변해나갔어요. 그러면은 왕이 어떤 때에는 3부 회의를 소집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시민들은 계속해서 3부 회의를 빨리 소집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쪽 갈등으로 변해나갔어요. 그럼 그게 뭐냐 하면은 3부 회의에서 도시민들의 기능이 부르주아의 기능이 점점 커져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왕이 자 봐봐요. 우리 교권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 계급이 있고 부르주아 계급 세 계급이 있어서 3부 회의예요. 그런데 왕이 나도 귀족 중에 한 명이다. 그런데 그 귀족 중에 제일 푸름이에요. 첫 번째 귀족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3부 회의에서 귀족 편에 들게 된 게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부 회의에서 웃기지 말아라. 나랑 너랑 난 귀족 중에 제일 가는 귀족이 아니라 귀족 그런 거 안 해도 괜찮다. 그냥 왕이다 나.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 편을 들겠어요? 도시민들 편을 들겠죠. 그게 영국이 진행해 나간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멍청한 짓, 부르봉 왕가의 이런 멍청한 짓 때문에 결국은 프랑스가 대혁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왕 3부회를 개최 안 하려고 지랄을 했죠. 그때. 맨 처음에 왕의 요청에 의해서 했지만 왕이 얼른 해산시켜 버렸어요. 아이고 이게 안 되겠다. 하도 지랄들을 하니까. 그때 테니스 코트에서 지네끼리 모였어요. 그리고 테니스 코트에서 선언을 해요. 그게 이제 유명한 인권 선언이죠. 그건 이제 프랑스 혁명편에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이것만 합시다. 영국에서도 3부 회의가 3부회의, 이제 3부회의 비슷한 게 있어요. 영국도. 3부회의라고 말은 안 해도. 그래서 우리 영어에 어스테이트라는 단어 있잖아요. 어스테이트라는 단어는 자산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한 계급을 나타내줘요. 어스테이트는 원래. 그래서 3 어스테이트 하면은 세 계급, 세 부류, 자산을 가진 세 부류. 그러면 어스테이트에 안 속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무산자들. 돈 없는 사람들은 여기 안 속해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말하는 어스테이트 세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스테이트 세일. 이거 뭔지 아세요? 어스테이트 세일. 어스테이트 세일하고 거라지 세일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이 거라지 세일은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물건들 필요 없는 걸 파는 거고 어스테이트 세일은 상당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들의 상속물들이 나와서 어스테이트 세일.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사를 알면 재밌어요. 아, 돈깨나 있는 세일이 어스테이트 세일이고 거래 세일을 없는 놈들이 그냥 자기네 주차장에서 이제 차고에서 못 파는 거다. 그거 만나긴 쉽지 않겠네. 예? 저러지를 만나긴 쉽지 않겠어. 어스테이트 세일은 드물어요. 그게 이제 왜 어스테이트 세일을 얘기하느냐. 우리 지금
근데 저기 오디오들 있잖아요. 저 스피커 저런 것들이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 대비해서 비싼 물품이었어요. 그래서 저건 어스테이트 세일에서만 나와요. 거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스테이트 세일에서 많이 샀어요. 근데 저건 경매에서 샀어요. 어스테이트 세일 어디서 어스테이트 옛날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그럴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어스테이트 세일이 열린다는 게 지역 신문에 나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가 LA 지역의 어스테이트 세일에 관심이 있다. 근데 난 시카고에 산다. 그러면은 그 구독료를 내고 LA 지역 신문을 구독을 해요.